70대 중반의 김정훈 할아버지는 오늘도 새벽 6시에 눈을 뜹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건 오랜 습관이죠. 창문을 열자 시원한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듭니다. 정훈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무릎을 주물렀어요. 요즘 들어 무릎이 좋지 않지만 손주들과의 산책을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거실로 나온 정훈은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시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정우의 결혼식 사진, 첫째. 손주 정민이의 돌잔치 사진, 둘째 손주 지우의 100일 사진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정훈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50대 초반의 아들을 낳고 이제 손주까지 셋이나 갖게 되다니 참으로 복받은 인생이었죠. 7시가 되자 첫째 손주 정민이가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5살 정민이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산책 가요. 정우는 정민이를 번쩍 안아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정민이랑 약속했잖아요. 정민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곧이어 4살 지우도 뛰어나왔어요. 지우는 정민이보다 더 활발한 성격이라 아침부터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떠들어댔죠. 할아버지, 나도 안아줘요. 정우는 지우까지 안아올리며 크게 웃었습니다. 무릎이 아프긴 했지만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모든 통증을 잊게 만들어줬어요. 며느리 예리가 부엌에서 나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애들아, 할아버지 힘드시니까 내려와요. 임신 8개월인 예리는 배가 많이 나와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정우는 며느리를 대견하게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예리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거든요. 집안일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돌보고 무엇보다 아들을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죠. 아버님,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예리가 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손주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아들 정우는 벌써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정우는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며 가족을 든든하게 책임지고 있었죠. 정우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식사 후 정우는 정민이, 지우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어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손주들은 이것저것 신기한 듯 바라보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할아버지, 저 새는 뭐예요? 할아버지, 꽃 이름은 뭐예요? 정우는 하나하나 대답해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오전 10시쯤 집으로 돌아오자 아들 정우가 회사로 출근한 뒤였습니다.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으려 했어요. 그런데 아들 정우의 서재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에 정우는 서재 문을 꼭 닫고 나가는데 오늘은 급하게 나가느라 그랬나 봅니다. 정우는 일어나 서재로 걸어갔어요. 문을 닫으려던 순간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정우는 무심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아픈 건 아닐까 걱정이 됐거든요. 봉투를 열자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글자를 읽어내려갔어요. 무정자증, 선천적, 정자 생성 불가.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우는 진단서를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무정자증이라니요. 그것도 선천적이라니요. 정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선천적 무정자증이라면 정우는 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정민이와 지우는요? 곧 태어날 셋째는요? 정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진단서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라고 착각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진단서의 글자는 명확했습니다. 의사의 소견란에는 선천적 무정자증으로 평생 정자 생성이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죠. 며느리 예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정우는 황급히 고개를 들어 예리를 바라봤어요.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오후가 되자 정우는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해야 할까요? 하지만 손주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민이와 지우, 그리고 곧 태어날 셋째까지요. 저녁 무렵 정우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정우는 평소처럼 아들을 맞이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죠. 정우는 아이들과 놀아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우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참고 있는 걸까요? 밤이 깊어지자 정우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옆방에서는 손주들의 잠든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우는 조용히 일어나 손주들 방으로 갔습니다. 정민이와 지우가 나란히 자고 있었죠. 정우는 두 아이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정민이의 눈, 지우의 코, 입술의 모양까지요. 아들 정우와 닮은 곳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요. 아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가족을 위해서요. 비록 진실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거짓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정우는 내일 오랜 친구 이철수를 만나기로 마음먹었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정우는 또다시 6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어제와 달랐어요. 평온했던 황혼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정우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오랜 친구 이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야, 오늘 시간 있나요?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이철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요, 정훈이. 오전 11시에 우리 단골 찻집에서 만날까요? 정훈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철수는 정훈의 중학교 동창이자 평생 친구였습니다. 젊은 시절 검사로 일했고 정년퇴직 후에는 법률 자문 일을 가끔 하고 있었죠. 정훈보다 2살 많은 77이었지만 여전히 정정하고 명석했어요. 정훈은 이철수라면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해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오전 11시 정훈은 단골 찻집에 도착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이철수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반갑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이군요, 정훈이. 얼굴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무슨 일인가요? 이철수의 날카로운 눈빛이 정훈을 살폈습니다. 정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철수야, 내가 우연히 정우의 의료 기록을 봤네요. 무정자증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것도 선천적이래요. 이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선천적 무정자증이라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그럼 손주들은 누구 아이란 말인가요? 이철수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정훈이 진정하세요. 우선 정우한테 직접 물어보셨나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 물어봐요? 내 자식들이 정말 내 자식이냐고요. 이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찻집 안은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훈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철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훈이 며느리가 혹시 불륜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불륜이라는 단어에 정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리가 다른 남자와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설명이 없었어요. 이철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검사 시절에 이런 사건들을 많이 봤어요. 무정자증인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경우들요. 이철수는 명함 하나를 꺼내 정훈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아는 탐정이 있어요. 유지훈이라고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일단 며느리의 행적을 조사해보는 게 좋겠어요. 정훈은 명함을 받아들며 물었어요. 탐정까지 써야 하나요? 이철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알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집으로 돌아온 정훈은 방에 혼자 앉아 유지훈 탐정의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유지훈 탐정사무소라는 글씨가 선명했어요. 정훈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번 번호를 누르다가 끊기를 반복했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드디어 정훈은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3번 울린 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지훈 탐정사무소입니다. 정훈은 목을 가다듬고 말했어요.
이철수 변호사 소개로 전화드렸습니다.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탐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내일 오후 3시에 오실 수 있으신가요? 다음 날 오후 3시, 정우는 유지훈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평범한 오피스텔 건물 7층에 위치한 사무실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김정훈 어르신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지훈 탐정은 날카로운 눈매였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상담실에서 정우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무정자증, 손주들에 대한 의심, 며느리의 행동까지요. 유지훈은 꼼꼼히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2주 정도면 며느님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어요. 정우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지훈 탐정에게서 첫 번째 보고가 왔어요. 대부분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목요일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혼자 2시간씩 시간을 보낸다는 거였습니다. 정우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둘째 주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예리는 매주 목요일 같은 카페를 찾았어요. 항상 오후 3시에 들어가서 5시에 나왔습니다. 탐정은 카페 주변도 조사했지만 특별한 건 발견하지 못했죠. 셋째 주, 드디어 변화가 있었습니다. 탐정이 급하게 연락을 했어요. 어르신, 이번 주는 좀 다릅니다. 정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탐정 사무소로 달려간 정훈은 충격적인 사진을 봤습니다. 예리가 정장을 입은 30대 남자와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 헤어질 때 포옹하는 장면까지. 나흘 후 남자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박준서, 36살 로펌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충격적인 건 그가 6년 전 예리와 같은 로펌에서 일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의심이 거의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탐정의 추가 조사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리와 박준서는 지난 3개월간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만났어요.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 웃으며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지인 관계로 보기엔 너무 친밀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동영상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예리와 박준서가 호텔 로비에서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객실로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임신한 여성이 남자와 호텔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차량 추적 결과도 나왔습니다. 박준서가 가끔 예리를 차로 데려다 주는데 항상 집 근처가 아닌 2블록 떨어진 곳에서 내려줬어요. 들키지 않으려는 거였습니다. 정우는 탐정에게 더 조사를 부탁했어요. 박준서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DNA 검사 방법까지요. 그날 저녁 정우는 결심하고 아들 정우를 산책에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어요. 가을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한참을 걷던 정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우야, 아빠가 물어볼 게 있는데 솔직하게 대답해 줄 수 있겠니? 정우는 멈춰서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정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넌 내가 무정자증이라는 거 알고 있니? 순간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몸이 굳어지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지, 그걸 어떡해요? 정우는 고백했습니다. 3달 전에 알았다고요. 정민이와 지우가 자기 아이가 아닐 거라고요. 더 충격적인 사실도 털어놨어요. 아내의 불륜 상대가 자신의 회사 후배 이진우라는 것, 5년 동안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70대 노인과 40대 아들이 나란히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한참 후 정훈이 물었습니다. 예리가 누구랑 바람을 피웠는지 다 아니?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 후배 이진우, 그리고 셋째는 박준서 아이 같아요. 정훈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회사 후배라니, 매일 얼굴을 보는 사이라니요. 정우가 쓰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 제가 가장 신뢰했던 후배였어요. 5년 동안 함께 일했고 술도 자주 마셨는데 그 자식이 제 아내와요. 정우는 아들의 고통을 보며 더욱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요. 다음 날 정우는 친구 이철수와 함께 탐정사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진우에 대한 조사도 의뢰했어요. 며칠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진우가 5년 동안 예리에게 매달 200만 원씩 송금한 기록이 발견됐어요. 명목은 차용금 상환이었지만 실제로는 양육비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정우는 분노했지만 침착하게 증거를 모았어요. 탐정은 계속 조사했습니다. 과거 동료를 찾아냈어요. 최소영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예리와 같이 일했던 비서였어요. 탐정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예리 언니랑 이진우 변호사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언니가 임신했을 때 다들 이진우 변호사 아이라고 수군거렸어요. 정우는 최소영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녀는 더 자세히 증언했어요. 예리가 정우와 사귀면서도 이진우에게 계속 연락했다고요. 밤에 전화하고 회사로 찾아가고요. 이진우가 피하려 해도 예리가 계속 쫓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정민이 임신은 어떻게 된 건가요? 정훈이 물었어요. 최소영이 대답했습니다. 회사 회식 때 이진우 씨가 너무 취했는데 얼마 후에 예리 언니가 임신했다고 통보했대요. 이진우 씨가 책임지려 했지만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고 결국 예리 언니가 정우 변호사님한테 임신했다고 하고 서둘러 결혼했죠. 정우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예리가 계획적으로 한 일이었어요. 정우를 속이고 이진우의 아이를 낳고 그리고 5년 동안 거짓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지우는 어떻게 됐나요? 정훈이 다시 물었어요. 이진우 씨가 정민이를 보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예리 언니가 집으로 불렀는데 놔주지 않았대요. 최소영의 증언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임신했다고요. 정우는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아들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정우는 이미 많은 걸 알고 있었지만 증거를 직접 보니 더 충격이 컸어요. 두 사람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법적 대응을 할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정훈과 정우는 가사 전문 변호사 박성준을 찾아갔습니다. 박 변호사는 업계에서 승률이 가장 높기로 유명했어요. 사무실에서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박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어요. 무정자증 진단서가 결정적 증거고요. 탐정 조사 자료도 명백합니다. 친생 부인의 소와 함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5년간의 기망 행위를 고려하면 최소 3억 원은 가능합니다. 박 변호사의 대답에 정우는 놀랐어요. 그리고 이진우 씨도 공동피고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5년간 상사를 속이고 회사에서 함께 일하며 기망 행위를 지속했으니 공동불법 행위자예요. 추가로 1억 원 정도 청구 가능합니다. 정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진우를 고소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훈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우야, 망설이지 마. 그 자식은 내 신뢰를 배신했어.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훈과 정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리는 거실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었어요. 정훈과 정우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여보 오셨어요. 정우는 며느리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예리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리 씨, 할 말이 있어요. 정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예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우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우리 이혼해요. 그리고 친생 부인의 소 제기할 거예요. 예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왜 이래요? 예리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정훈이 탐정조사 자료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박준서 씨와의 만남 기록이에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예리는 자료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게 뭐예요? 증거예요. 당신이 박준서와 불륜 관계였다는 증거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리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옛날 직장 동료일 뿐이에요. 정훈이 비웃었습니다.
호텔에서 만나는 게 동료 관계인가요? 이진우한테 5년 동안 양육비 받은 것도요. 예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요. 아이들 생각해요. 정민이랑 지우가 이 사실 알면 어떡해요? 정우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건 당신이 생각했어야죠. 바람 피우기 전에요. 예리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민이와 지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왜 울어요? 정우가 아이들을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들이 들어간 후 예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요. 다시 시작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요. 더 이상 당신과는 살 수 없어요. 예리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각오하세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양육비 제대로 받을 거예요. 애가 셋이니까 한 달에 500만 원씩요. 그리고 재산 분할도 반은 제 거예요. 정우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기가 막혔습니다. 예리 씨, 법적으로 당신이 잘못했어요. 위자료 물어야 해요. 예리가 비웃었어요. 증명해 보세요. 법적으로는 다 정우 아이예요. 혼인 중에 나왔으니까요.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친생 부인의 소 제기할 거예요. 예리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해보세요. 오래 걸릴 텐데 그동안 소문나면 누가 더 힘들까요? 정우는 며느리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집을 나갔습니다. 정훈도 함께 나왔어요. 두 사람은 호텔에 방을 잡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박 변호사가 말했듯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예리와 이진우에게 출석 통지서가 전달됐어요. 예리는 통지서를 받고 난리를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진우는 회사에서 즉시 정직 처분을 받았고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한 달이 흐르며 정훈의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올랐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러시다간 큰일 나요.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해요. 하지만 정훈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친구 이철수가 정훈을 찾아왔습니다. 정훈이 건강 챙기면서 해야지요. 무리하면 안 돼요. 정훈은 괜찮다고 했지만 거울을 보면 자신도 많이 수척해진 걸 알 수 있었어요. 70대 중반의 몸으로 이런 싸움을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만류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이 정훈을 붙잡고 말했어요. 김 선생님, 나이 드셨는데 왜 그러세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시지요. 하지만 정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넘어갈 수 없어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예리는 더욱 거세게 나왔습니다.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임신한 몸으로 쫓겨났다고요.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예리를 외면했습니다. 탐정 조사 결과가 일부 알려졌거든요. 이진우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정훈과 정우는 조용한 카페에서 진우를 마주했어요. 진우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변호사 자격 정지까지 당한 상태였죠. 파트너님,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정우는 차갑게 물었어요. 뭐가 죄송한데요? 나를 5년 동안 속인 게요? 아니면 내 아내랑 잔 게요?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훈이 끼어들었어요. 진우 씨, 변명하려고 우릴 부른 건 아니겠죠?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리가 저를 이용했어요.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어요. 정우는 비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우의 증언은 계속됐어요. 예리가 파트너님 야근 시간표까지 외워서 그때마다 절 찾아왔어요. 정우는 진우를 노려봤어요. 당신도 공범이에요. 법정에서 봅시다. 세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진우 말이 사실일까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그럴 거야. 예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치밀한 사람이야. 2달째 예리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소송 취하하면 조용히 이혼해주겠다고 재산 분할도 적게 요구하겠다고요. 하지만 정훈과 정우는 거절했습니다. 합의는 없어요. 법정에서 끝까지 싸울 겁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2달 후였어요. 정우는 그날까지 버티기로 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도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우기로요. 이철수가 옆에서 계속 도와줬습니다. 법률 자문도 해주고 정서적으로도 지지해줬어요. 어느 날 저녁 정우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아빠가 만약 쓰러지면 내가 끝까지 해야 해. 정우는 놀라서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정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데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니. 정우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함께 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2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재판날을 기다렸어요. 노인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정우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긴장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오전 9시 법원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진 사건이었거든요.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예리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곧 출산 예정이었죠. 예리 옆에는 변호사가, 반대편에는 이진우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하며 모두 일어났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 박성준이 일어나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이 사건은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피고 한예리는 원고가 선천적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원고의 친자식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증거 자료들이 제출됐어요. 무정자증 진단서, 탐정조사 보고서, 이진우의 송금 내역. 예리와 박준서가 카페와 호텔에서 만나는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나자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최소영이었어요. 2사람은 6년 전부터 연인 관계였습니다. 회사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최소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으로 이진우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박 변호사가 질문했어요. 정민이와 지우는 증인의 친자식입니까? 이진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 아이들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고 정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휴정 시간, 정우는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정훈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정우야, 울어도 돼. 많이 힘들었지. 이철수가 물을 가져다 주며 위로했습니다. 힘내세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이번에는 예리가 증인석에 섰어요. 예리 측 변호사의 질문에는 순순히 대답했지만 박 변호사의 반대 신문이 시작되자 무너졌습니다. 정민이와 지우의 친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예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DNA 검사 결과까지 제출됐습니다. 정민이와 지우는 이진우의 친자식이 확실했어요. 예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진우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훈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70대 중반의 노인이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주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제 손주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짓 속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요. 70대 중반의 나이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훈의 증언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증언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2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정우는 비틀거렸어요. 정우와 이철수가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거의 끝났어. 2주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판결 날이 왔어요. 법정에는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치며 읽기 시작했어요. 원고의 친생부인 청구를 인용한다. 미성년자 김정민, 김지우는 원고의 친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판사가 계속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 한예리는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 피고 이진우는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1억 원을 지급하라. 예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일주일 후 박준서 부인도 예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리는 추가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어야 했어요. 박준서는 부인과 이혼했지만 예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우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모든 재산을 팔아 배상금을 갚았습니다. 한 달 후 예리가 셋째를 출산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박준서도 이진우도 모두 외면했어요. 예리는 혼자 아기를 안고 병원을 나왔죠. 탐정으로부터 사진이 왔습니다. 홀로 택시를 타는 예리의 모습이었어요. 정우는 그 사진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동정하지 마. 저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찢어버렸습니다. 정우는 마지막으로 손주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치원 앞에서 멀리서 정민이를 봤어요. 친구들과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눈물이 났지만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정민아, 할아버지가 사랑해. 정우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비록 남이 됐지만 5년간의 추억은 진짜였으니까요. 정민이가 버스에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정우는 돌아섰습니다. 이제 정말 이별이었습니다. 2달이 지나며 정훈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자 혈압도 내려갔고 잠도 잘 오기 시작했어요. 정우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로펌으로 옮겼는데 규모는 작았지만 정직한 곳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훈과 정우는 한강을 산책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후회하세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후회는 없어. 진실을 밝힌 건 옳은 일이었으니까. 다만 아이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한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힘들었던 시간들, 하지만 이겨낸 과정들을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정우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해방된 기분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가 살고 있었어요. 서울의 번잡함을 떠나 자연과 함께 지내는 삶을 선택한 겁니다. 작은 단층 집에서 혼자 살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새벽 6시, 정우는 여전히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와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마당에는 정훈이 직접 가꾼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가 자라고 있었어요. 정우는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식물들을 돌봤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정우는 마을을 산책했어요. 예전에는 손주들과 함께 걸었지만 이제는 혼자 걸었습니다. 하지만 쓸쓸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정우였어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 정우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1년 전과는 달리 활력이 느껴졌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떠니? 저도 괜찮아요. 새 회사 일도 잘하고 있고요. 이번 주말에 내려가도 될까요? 정우가 물었어요. 정우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와라. 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정우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아버지 얼굴 보는 게 좋아요. 곧 갈게요. 점심 식사 후 정우는 동네 경로당으로 갔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화투를 치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죠. 서울에서의 복잡한 삶과는 달리 단순하고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정우는 집으로 돌아와 낮잠을 잤습니다. 1시간 정도 푹 자고 일어나니 몸이 개운했어요. 거실로 나와 물을 마시며 정우는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정우의 학창시절 사진, 결혼식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손주들 사진은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우는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쌈, 간단한 반찬들이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우는 거실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밤 8시 친구 이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훈이 잘 지내고 있나? 이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잘 지내고 있네. 자네는 어떤가? 다음 주에 내려가도 되나?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제든지 환영이야. 주말이 되어 정우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정우는 버스 정류장에서 아들을 기다렸어요. 버스에서 내린 정우는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정우는 정훈을 꼭 껴안았습니다. 정훈도 아들을 안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정우는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가 가꾼 텃밭, 평화로운 풍경이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 정말 좋네요. 아버지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평온하게 지내고 있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의 새 직장 이야기, 마을의 소소한 일상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들이었어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외롭지 않으세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오히려 평온해. 거짓 없는 삶이 좋구나.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끝까지 함께 싸워주셔서요.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이야.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정우는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했어요. 자주 와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게. 정우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주 올게요. 건강하세요. 혼자 남은 정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텃밭을 돌보고 산책하고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거짓 없는 진실된 삶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정우는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올라 정상에 도착하자 마을 전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정우는 바위에 앉아 경치를 바라봤어요. 1년 전 법정에서 싸우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겨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워서 진실을 밝혔죠. 비록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진실과 자존심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산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정우는 천천히 일어나 산을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는 생각했어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했지만 후회는 없다고요. 집에 도착한 정우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거짓보다는 낫습니다. 정우는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했어요. 이제 남은 시간을 진실 위에서 평온하게 보낼 수 있게 됐죠. 정우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어요. 진실 위에 세워진 황혼. 그것이 정훈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